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이제 제4과목 법규 및 세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및 세제는 제4과목이죠. 이 법규 및 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법조로 이루어진 것이라 뭐 큰 우리가 뜻보다는 약간씩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암기해야 될 성분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는 좀 법에 관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이나 법입니다.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 및 세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들, 특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제가 요약 등을 해가면서 특히 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좀 포인트를 찍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법규 및 세제는 총 이 30문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본시장법에서 8문제,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7문제,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5문제, 회사법에서 5문제, 정권세제에서 5문제. 그래서 사실 이 파트는 다섯 노죠. 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자, 오늘 먼저 이제 제가 이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자본시장법 자체는 이 종진에 여러 개 있던 법을 모아서 이제 자본시장법을 만든 거죠. 그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은 보면 이제 이 바뀐 게 포괄주의 요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괄주의. 즉, 이 포괄주의 규제 도입은 상품 개념과 관계됩니다. 예전에는 상품들을 열거주의에 의해서 개별적 열거주의에서 구체적으로 쭉 썼습니다. 요즘은 좀 상품의 요 개념을 좀 포괄주의로서 좀 추상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즉, 금융상품의 이 3분류를 보면 그냥 크게 그냥 추상적으로 정권, 그냥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물론 정권,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속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쭉 다 열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크게 큼직하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이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폭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현재 맞도록 조정을 한 게 요 개념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크게 3개 분류로 나누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능별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규제. 자, 이는 예전에는 종전에는 기관별 규제를 했는데 요즘은 경제적 실질과 동일 기능별 동일 규제라는 관점에서 좀 기능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별로 보면 특히 우리가 금융투자업을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그 다음 집합투자업, 그 다음 신탁업, 그 다음 투자일임업, 그 다음 투자자문업 이렇게 6개로 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요 중에서 특히 우리가 고유 업무는 뭐예요? 투자매매업이죠. 이게 가장 고유 업무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내려오면서 자, 뒤에 보면 요 투자매매업하고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투자신탁업이 있는데 요 4개만큼은 요거는 회사행위입니다. 요거는 개인은 안 됩니다. 요거는 개인은 요 업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랍니다. 주로 회사입니다. 그 뒤에 요 4개만큼은 이거는요, 인가 요건이요. 이거 하려면 인가 요건이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요건이고, 요 2개만큼은 요거는 보통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뭐요? 등록 요건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을 받아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가 요건이든 등록 요건을 받아야만이 금융투자업자가 되는 겁니다. 금융투자업자 되는 겁니다. 인가든 등록 하나 받아야 됩니다. 최소 1개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를 이제 2개로 분류해가지고 그냥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요 업무 확대의 범위입니다. 업무 확대의 범위인데 이제 업무 확대의 범위는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회사별로 이제는 겸용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 매매업을 하던 업자가 투자 중개업도 겸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겸용을 인정한다는 것. 한번 봐줬죠. 요즘 그냥 글로벌 시대에 맞춘 겁니다. 좀
규모가 커야만이 나중에 국제화에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투자자 보호에 선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투자자 보호에 선진화에 관계된 내용은 특히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보호 강화하는 것. 특히 파생상품 관계됩니다. 우리 왜 앞전에 공부했던 우리가 KYC 룰이라든지 우리가 앞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라든지 적정성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 의무 도입이라든지 불촉증 권유의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관계됩니다. 투자자 보호에 관계된 것들. 자, 한번 봐두시죠. 특히는 파생상품 관계된다는 것.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본시장과 1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 이거 들어가는 거죠. 자, 줄여서. 자,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 개별적이고 자, 개별적이란 말이 그 자, 구체적 같은 말이죠. 개별적, 구체적 같은 말입니다. 개별적, 구체적 같은 말입니다. 열거주에 의한 유가증권의 개념을 이때 유가증권, 즉 유가증권이 바로 자, 투자 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의 개념을 자, 구체적이고 포괄주의에 의한 금융투자 정권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구체적이 아니죠. 추상적이죠. 구체적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이름 적어놓은 게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란 말이 바로 개별적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적과 구체적은 종전 방식입니다. 열거주의. 지금 포괄주의 때문에 추상적이라 해야 된다. 추상적. 추상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답은 구체적이고를 가입을 치고 추상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다음, 과거 금융기관별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를 하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하였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앞에 기능별, 요 기능별 규제 도입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기관별로 했던 것을 기능별로 전환시켰다 이 말입니다. 다음, 과거 회사 내에 제한적 금융 허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6개 금융투자업자의 겸용을 법률로 인정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근데 이 6개, 요 회사, 이제 금융투자업끼리 겸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뭡니까? 말도 변경을 해가지고 인가 등을 더 반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용을 인정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특히, 일반 투자자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선진화를 도입했다. 이게 투자자 보호 선진화죠. 투자자 보호 선진화. 자, 이게 되죠. 자, 여기 이제 관계된 내용을 한번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은, 1번의 1항은 어디 관계되는 거예요? 포괄주의, 즉, 유가증품 상품의,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개념 도입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2항은 뭘 말하는 거예요? 2항은 기능별 규제 도입이라는 뜻이고, 3항은 뭘 뜻하는 거예요? 3항은 금융투자업의 6분류를 말한 거고, 그 다음, 자, 3항은 그죠? 업무 범위 확대를 말한 거고, 4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투자자, 일반 투자자, 보호 선진화,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은 예전에는 시험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크게 놓은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 봐두세요. 자, 보시고. 자, 문제 2번. 자, 자본시장법상 경제적 실질에 따라 동일 기능을 분류하기 위한 구성 기준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보면, 자, 금융투자업의 분류는 몇 가지로 했습니까? 투자업은 6가지로 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분류는 몇 가지로 했습니까? 앞에 전문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2가지로. 금융상품 분석은 몇 가지로 했습니까? 3가지. 정권, 그 다음에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근데 시장 형태 분류는 없었죠. 시장 형태 분류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설명했던, 자, 금융상품의 3분류. 그 다음, 금융투자업의 6분류. 그 다음, 투자자의 2분류. 자, 시장 형태별 분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을 하기 앞서서 그 1항에 바로 위에 있는 해설 봐봐요. 2번 위에 있는 해설. 자, 이때 요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죠. 한번 참고 봐보세요. 자,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줄 때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역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역외에도 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 조건은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줄 때는 요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어디에? 역외에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역외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거래의 경우 자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있다. 그래서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봐두시고요. 자, 요 범위 한번 봐두시고요. 자, 다음 3번. 다음은 자본시장법의 개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외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행위가의 효과가 국내에도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역외 적용 가능을 명분하였다. 이게 앞에 뭐였습니까? 적용 범위였죠. 자, 이 말이고요. 다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영위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 특히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을 배제한다. 즉,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금융투자업, 자, 6개 분류에 속하지 않는, 자, 투자 권유 대행인의 투자 권유 규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 투자 권유 대행이 나왔어요. 자, 그 투자 권유 대행인은 투자 매매업 등을 좀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 매매업 등에 뭐 한다고요? 자, 대리를 받아요. 대리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권유를 대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매매한 사람이 아니고 투자를 하세요 하면 뭐예요? 권유입니다. 권유. 자, 권유를 대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때 요 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투자 매매업의 투자 권유 대행이라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에 대한 책임은 요 회사가 투자 매매업자가 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뒤에 투자 권유 대행인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일단 한번 봐주세요. 자, 금융 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과 원본 손실 가능성, 즉 이 말은 뭐예요? 투자 원본 금액과 회수 가능 금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을 기준으로 정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한다. 이때 원본 손실 가능성은 자, 최초에 요 사람이 지금 현재 요 금융 상품을 구입한 돈입니다. 구입한 돈, 그 원본. 그래서 원본 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즉, 예금. 만약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요, 금융 투자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예금과 같은 비금융 투자 상품.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자, 이 말이죠. 자, 이 말이고요. 다음. 그러면 나 밑에 보면 이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본을 초과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이 돈보다 더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 추가 지급.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이거는 정권이고 원본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은 거래소 시장에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장내 파생상품, 거래소 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자, 이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이거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니까 이는 정권과 파생상품이 아니고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자, 그러면서 특히 3번의 밑에 해설, 금융투자상품의 3단계의 구분 기준 있죠. 여기에다가 한번 별표를 3개 쳐두시고 3개 내두시고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는 시험에 한 문제짜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거 체크해 주는 것들 꼭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먼저 보면, 자, 1단계 구분에 금융상품의 일반적 정의가 있습니다. 자, 앞에 투자성이 있으면 투자금융상품이고, 투자성이 없으면 자, 비금융투자상품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투자성이라는 것은 원본 손실 가능성을 말합니다.
원본 손실 가능성,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원본보다 더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더 손실을 보면 원본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이는 금융투자 상품이고, 원본 자체를 그대로 100% 회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원금을 그대로 100% 회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원본 손실 가능성 말합니다. 자, 근데 밑에 위에 니은에 투자 1단계 구분해서 그 니은에 투자 원본 산정 시 제외되는 게 있고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제외되는 것 한번 체크해 두세요. 투자 원본 산정 시 제외되는 것. 투자 원본 산정 시 제외되는 것. 제외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용역 대가인 판매 수수료. 용역 대가인 판매 수수료. 그 다음, 보험 계약에 따른 자, 사업비나 위험 보험료. 요거는 투자 원본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자, 채무증권 나왔습니다. 채무증권의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원본 손실만 고려하기 때문에 발행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증권의 경우는 유통 과정의 원본 손실만 고려한다. 유통 과정의 원본 손실만 고려하고, 즉 반영한다 이 말이죠. 반영을 하고, 그 다음 발행인의 채무 불이행 손실은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받으시고요. 자, 다음 금융투자 상품의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이게 제가 추가 지급 의무를 했죠. 자, 이거에 따라서 정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한다. 이때 추가 지급이란 투자자가 취득 당시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날라가고 원본보다 더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에요? 이건 1항이고 2항에 한번 보니까 니은이 있습니다. 니은. 자, 어떤 게 있어요? 니은에 보니까 원본 대비 손실 비율 범위 있습니다. 원본 대비 손실 비율 범위. 원본 대비 손실 비율 범위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손실, 적어도 손실 비율이 원본 대비 손실 비율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됩니까? 이자가 최소한 뭔다고요? 원본은 회수하고 이자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본 대비 손실 비율이 뭐면, 자, 지금 현재 최소한 0이거나 또 0보다는 손실이 적습니다. 이 말은 손실비 0이라면 원본은 회수하는 거죠. 원본 회수하는 거고, 자, 같다면은 원본 회수고, 원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증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0보다 손실이 더 적단 말 자체는 뭐예요? 원본은 회수하고 플러스 뭐 한다고요? 자, 이자도 있다는 거죠. 수익도 있다는 거죠. 수익이 있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 이걸요? 자, 비금융 투자 상품이 한단 말입니다. 비금융 투자 상품이다. 투자 상품이다. 그래서 비금융 투자 상품만 최소한 원본은 받는 거예요. 자, 수익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본 대비 손실 비율이 일단 0보다는 큽니다. 0보다는 큰데
대신 뭐요? 손실 비율이 뭐보다는요. 자, 100%보다는 자, 같거나 적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거는요. 이것도 원본 손실은 원본 손실은 있는 거죠. 원본 손실 됩니다. 원본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원본만큼만 최대 많아도 손해 보는 거니까 이는 추가 지급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추가 지급. 그러니까 원본하고 이자만 다 날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지급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실비 100을 넘어서죠. 이때 그는. 그럼 손실비를 비율이 만약에 지금 현재 100%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이거는 뭐예요? 원본 다 날라가고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겁니다. 추가 지급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 다 날리고 내가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 말 그대로 이것도 금융투자 상품인데, 이는 뭐다? 이는 파생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로 뭐다? 이게 정권이고요.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밑에 건 한번 쭉 보시면서,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건 한번 보시면서, 밑에 보니까 파생 상품, 제 밑에 파생 상품이 있죠? 파생 상품이란 지급 시기가 장려 일정 시점인 뭐 선도, 옵션, 그 다음에 스왑 이런 걸 말한다. 이걸 말하고요. 자, 계약서는 이거 나 뒤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배제된 게 있어요. 배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금융상품 배제된 게 있는데, 투자상품이 아니다. 이건 이미, 아닌 것, 이건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서에서 했죠. 아닌 것. 했습니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원화 표시 CD. 원화 표시 CD. 양도세 세금증서죠. 이거는 앞에 이거는 뭐로 관여한다? 이는 예금에 준하시려 한다. 했습니다. 예금에 준한다. 이는 예금에 준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죠. 예금에 준하기 때문에 이는 비금융투자 상품이겠죠. 예금. 비금융투자 상품이겠죠. 자, 이 말이고,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관리신탁 수익권이 있습니다. 관리신탁 수익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랬다 했습니까는요, 신탁회사에 처분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신탁회사에 처분권이 없다.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요? 금융투자 상품으로 아닌 것으로 일단 맹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자본시장부에서 맹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 더 추가로 되는 게 있죠. 세 번째가 앞전에 설명했던 어떤 거예요? 자, 일반적인 금전채권이 또 있다 했습니다. 일반적 금전채권. 일반적 금전채권도 있다 했습니다. 이것도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랬죠. 왜 그렇다 했습니까? 이거는 유통성이 없다 했습니다. 유통성이. 이게 차입금인 거죠. 차입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는 유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요 두 가지는 명시적으로 이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런 맹시를 해놓은 거고, 일반적 채권은 이거는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봐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요. 여기서 요런들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체크해 봤는데, 자, 보시고, 그러면 4번에, 자본시장법상 정권으로 분류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만 묶여진 것 해놨습니다. 자, 앞에 정권 구별되어 있죠. 정권, 애탁정권, 투자, 계약정권, 파생, 결합정권.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뭐 있었죠? 자, 일반적인 금전채권. 앞에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이것은 어디다? 투자 금상품이 아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 투자 금상품 좋죠? 자, 투자 금상품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 관리신탁의 수익금과 자, 비업의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는 뭐야? 맹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앞에 이거는 뭐요? 자, 투자 금상품이 아니다라고 맹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투자 금상품이 아니다 하고 맹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지금 이제
자, 투자 금융상품으로만 묶어준 게 됐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겠어요? 1번이 됐죠. 1번. 정권, 애탁정권. 투자, 계약정권. 그 다음, 자, 파생, 결합정권. 근데 앞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두 가지. 어떤 건요? 그 투자, 계약정권하고, 파생, 결합정권은 자본시장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추가로 포함된 거랬죠. 자,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걸 앞에 같이 묶어서 한번 별표 쳐놔야 됩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고 있죠. 자, 5번. 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정권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우리가 요 정권은 요 관계된 요거네, 그죠? 정권.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이라든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 투자상품 말한다. 아니죠?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추가로 더 지급이 있다 말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있는 것은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목이든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금융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자, 금융 투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틀렸고,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이는 뭐다? 이는 파생 상품이죠. 자, 파생 상품이란 원본 대비 자, 손실들이 0보다는 크고 100%는 이하죠. 100% 이하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과인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이거는 정권이죠. 정권. 자, 이게 어디에 속하죠? 지금 현재 이거는 정권이니까 여기에 속하죠. 정권입니다. 오히려 파생상품은 원본 대비 손실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다 날라가고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추가 될 수 있는 것이 파생상품이죠. 그래서 파생상품은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2항도 틀렸고, 이는 정권이라 해야 되겠죠. 다음, 투자성 판단 시 투자 원본을 산정할 때, 자, 포함되는 항목에는 판매 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앞에 얘기했지만, 자, 어떤 건요? 투자 원본 산정 시에 판매 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3항도 틀렸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자, 재무증권의 원본 손실 위험에는 발행인의 재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 재무증권의 원본 원본 손실 위험을 따질 때는 뭐만 따진다? 유통과정의 원본 손실 과정 반영하기 때문에 발행인의 재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답은 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 자체 한번 좀 이해를 해 두시면서 정리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조금 말 표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렵죠. 6번 자본시장법상 명시적 포함 단계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가지의 정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앞전에 봤다시피 종류에는 자, 재무정권, 지분정권, 수익정권, 그 다음 투자계약정권, 파생결합정권, 정권 애탁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체 볼 때, 이 투자금상 볼 때, 자, 투자계약정권하고 그 파생결합정권은 자본시장품이 생기면서 추가된 걸 했습니다. 투자계약정권과 파생결합정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전에 우리가 이미 금융상품부설 할 때 이미 한 거죠. 자, 두 번째, 투자계약정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정권이다. 이런 개념만 받으면 되고요. 개념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장내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의미하며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장외.
앞전에 얘기했지만, 자, 그냥, 뭐한다고요? 해외 파생상품 시장이든,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든, 시장 내에서 거래되면 장내예요. 시장 밖이면은 뭐한다고요? 장외입니다. 장외. 그래서 이거는 해외 파생상품 시장도 시장 내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내 파생상품입니다. 장내, 장외가 아닙니다. 장내 파생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선도, 옵션, 서합은 거래 구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류에 속한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면 그 틀린 것은 6번은 틀린 것은 사망이 되겠죠. 자, 7번 투자자의 기능별 분류에서 일반 투자자로 뭐요? 전환할 수 있는 투자자는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앞전 우리가 그 직무윤리에서 본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봐놓으세요. 직무윤리에서 본 부분이니까 요 부분 한 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직무윤리에서 앞전에 제가 자발적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한번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투자자에는, 전문 투자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나눠집니다. 절대적 전문 투자자. 그 다음, 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 그 다음 한 개 더, 자발 전문 투자자 있는데, 사실 자발 전문 투자자는 상대 전문 투자자에 포함됩니다. 상대 전문 투자자에 자발 전문 투자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가, 자, 뭐요? 우리가 이 자발 전문 투자자로, 자, 뭘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 있죠. 그때 신청을 한다는데 제가 이거는 앞에 뭐라 불렀습니까? 신고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로 전환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자, 대우를 받고자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가장 설명했죠. 자, 일반 투자자가, 자, 무엇으로요? 자, 자발적 전문 투자자. 자발 전문 투자자는 그대로 상대적 전문 투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가 요 자발 투자를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한댔습니다. 금융위에 신고한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법인이 있었고 개인이 있었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었습니다. 요건, 그죠? 요건이 있었습니다. 요 요건은 그대로 저 밑에 보면, 자, 요건에 뭐라 해놨습니까? 법인은 100억 원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 개설 요건이 없다. 그 밑에 주의사항의 해설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은 50억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면서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 우리가 설명한 거죠. 자, 그럼 요 100억이 우리가 뭐요? 잔고에 있어야 되고, 요때는 개인 경우는 50억. 이는 뭐 한다고요? 계좌 개설해야 되고, 계좌 개설해야 되는데, 법인은 계좌 개설 의무가 없고, 개인은 계좌 개설 의무가 있죠. 1년 후에 가능하다 있죠. 자,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상대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고자 할 때는, 자, 금융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를 했는데, 이때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개 봐야 될 것은 이 절대적 전문 투자자를 봐놓으세요. 절대 전문 투자자, 이 사람은 일반 투자자로 전이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항상 절대적입니다. 절대 전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외국의 국가죠. 그럼 외국 국가. 그죠? 자, 외국 국가. 이게 외국 정부죠. 그래서 국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또 다른 게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그대로 뭐 한다고요? 절대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정부. 그 다음 금융투자협회.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자,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전문투자자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소유자산 규모 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상대 투자에 보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딱 보니까는 자, 누구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투자자로 대우받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보면 제일 들어가는 게 지자체, 그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주권 상장법인. 또 들어가는 게 자발적 전문투자자. 요 자발적 전문투자자 됐습니다. 그죠?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어디 들어간다고요? 상대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좀 봐놓으세요. 자, 좀 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앞에 그대로 다 한 거니까 그대로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자, 7번. 그래서 요 7번에 대해서는 별표를 쳐두셔야 됩니다. 별표. 7번 별표. 한 거니까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기능별 규제에서 일반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 고르라는 겁니까? 상대적 전문투자로 고르라 이 말이죠. 그럼 지방자치단체 고르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나 주권 상장법인을 고르면 되겠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금융투자협회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외국정부나 또는 우리나라 국가나 한국은행이나 또는 금융기관은 어디에 들어가죠? 이는 절대적 전문투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은 2번이 되고, 자, 7번에 있는 해설에다가 별표 쳐두시면서 앞에 한 건 다 우리가 이미 한 거니까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자본시장법상 기능별 규제에 따른 투자자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자, 이거네요. 일반 투자자가 누구요? 자, 전문 투자자로 전환하려 합니다. 일단은 일정한 요건, 이게 뭐였습니까? 자, 앞에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 운영자산의 잔고가 1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얼마요? 개인은 50억 이상이면서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야 요건 충족되죠. 이러면 전문 투자자로서 얼마? 전문 투자자로서 2년, 제가 2년간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2년. 자, 이미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누구요? 금융투자회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금융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앞에 뒤에 또 한다 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 1번이 틀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번. 자, 주권상장법인이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있죠? 위에 다 내용 있습니다. 요 주권 상장법인만큼은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 의사표시를 해야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만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상대적 전문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으려면 서면 통지한 경우 동의한 해당
금융계획에 한해서만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는다. 이게 요 상대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의 이제 대우를 받으려 합니다.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으려 할 때는 금융투자회사에 서면 통지됩니다. 이때 요 A 금융투자회사에 서면 통지했다면 A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지, B 금융투자회사나 C 금융투자회사에까지도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통지한 그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고, 하자 없죠? 자, 국가, 한국은행, 자, 금융기관은 절대적 전문투자자죠. 절대 전문투자자죠. 절대 전문투자자는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 별도의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 전문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입니다. 이는 일반 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없는 사람이죠. 자,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8번, 요까지 한번 봐두시고, 자, 이 시간은, 자, 시간상 제가 요 8번까지를 하도록 하고, 자, 30강에 걸쳐서 제가 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 자본시장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해봤는데, 요 자본시장법의 앞부분 자체도 한번 좀 쭉 봐두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바탕으로 해갖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다음부터 정리해 갈 때 상당히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죠. 자, 뒤에 넘어가면 앞전에 제가 쭉 설명했던 것이 쭉 연결되어 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